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한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에 벚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네, 아유 많이 폈더라고요. 좀 꽃 구경 사람들. 좀 하셨습니까? 뭐 며칠 전에 잠깐 하고 왔습니다. 날씨도 막 포근해지고 네. 아마 여의도 벚꽃은 이번 주말이 절정이 아닐까 싶은데. 오랜만에 또 여기 또 개방해서 한다고 하니까 예. 아마 3일 만이더라고요. 예,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정신은 뭐 썩 좋지 못합니다만 언젠가 여기도 봄이 오지 오겠죠. 않겠습니까? 예. 예, 이번 주 주식 시장 사실은 뭐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하고 시작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번 주 초반에 출발은 되게 좋았어요. 이제 그랬죠. 거의 한 2,770선까지 거의 근접을 했는데 이제 네. 그걸로 이제 고점을 좀 찍고 갑자기 뭐 우리가 몰랐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의 강도 높은 이제 긴축 경로가 다시 좀 공개가 되면서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증시가 2,700을 깨버리는 그런 좀 안 좋은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뭐 계속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뭐 증시가 빠지면서 나왔는데 중국이 사실은 4월 5일 날이 봉쇄 해제령이 내려지는 시기인데 무기한 또 연기가 돼버렸고요. 언제 또 풀릴지 모르겠고 또 중국 상해시가 또 굉장한 세계 무역 항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물류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또 대표적인 그 비둘기파죠. 이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너무나 이제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을 또 했던 거. 또 거기에 F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네. QT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규모까지. 그래서 시장이 좀 예상한 것보다 좀 강하지 않냐. 이런 이제 부담감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도 빠지고 한국도 같이 좀 휩쓸려서 밀려버리는 이런 모습이었고 또 아쉬웠던 거는 사실 이게 항상 되풀이되는 건데 삼성전자 실적 좋은 날 올라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역시 이번 주 목요일 날도 삼전이 정말 역대급 실적이 사실 나왔거든요. 굉장히 좋은 실적인데도 그걸 오히려 외국인들은 대량 매도로 좀 활용을 하면서 그 삼성전자가 그날 또 신저가 52주 신저가를 내려서면서 증시에 또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기관마저도 같이 동반해서 매도해버리는. 결국 목요일 날은 그동안 잘 버티던 기업들까지도 같이 이제 흘러내리면서 시장 자체가 좀 어쨌든 좀 아랫방향으로 이번 주는 흔들리는. 물론 이제 금요일 날은 조금 하락세가 약간 진정되는 좀 일부 모습도 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시장은 이번 주에는 좀 하락을 하면서 좀 결론적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쨌든 이게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뭔가 재료에 되게 민감한 기업들이 많이 갔어요. 뭐 요새 화두가 됐던 게 뭐 쌍용차 인수만 얘기만 나오면 그 기업들이 뭐 인수한 것도 아닌데 예. 뭐 약간 투기적인 거긴 하겠지만 그냥 상한가를 가고 예. 그런 좀 급등이 좀 일부 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그만큼 이번 주에는 좀 뭔가 주도 좀 없는 가운데 일부 테마주에 좀 사람들이 집중하는 그런 좀 현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약간 놀라기도 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 그 0.5% 빅스텝 금리 인상을 이제 시사했던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또 라일 브레이너더 연준 부의장 지명자 이제 말씀대로 매파적 발언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상당히 주가를 막 끌어내렸는데 우선 그 내용들 한번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뭐 내용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번 5월 FMC에서 양적 긴축의 속도를 좀 내겠다 이런 이제 발언을 좀 하면서 이제 좀 비둘기에서 매로 좀 바뀌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직전 긴축 시기가 2017년, 19년 아마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가 이제 월 한 500억 달러 정도의 그 약간 이제 채권을 좀 이제 규모를 축소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거보다 훨씬 빠른 사실 브레이너더 연준사는 이제 규모는 얘기는 안 했어요. 확실하게. 근데 그때보다 좀 빠른 QT를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 그 당시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겠구나. 이걸 좀 암시를 하면서 증시에 좀 부담이 됐고 또 연속적인 금리 인상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연속적 금리 인상인데 이게 0.25%가 아니라 0.5% 인상 발언을 또 해버렸어요. 그 두 번 또는 세 번까지 연속해서 올리겠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우리는 한 번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 발언이 좀 나와버렸고 또 거기에 5월 이제 뭐 확실하게 이제 이것도 언급을 했죠. FMC 5월 FMC 후에 빠르게 양적 긴축을 하겠다. 사실 5월이냐 6월이냐 뭐 이렇게 말은 많았는데 브레이너드 연준사가 이제 5월 달로 확실하게 시기도 명시를 해버렸고 또 놀라웠던 게 또 연말께 중립금리라 그러죠. 이제 그 목표치죠. 이제 연준이 원하는 목표치가 파웰 의장이 저번 3월 FMC에서 1.9%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브레이너드 연준 이제 부의장 지명자는
2.5%를 언급해 버린 거예요. 0.6% 예, 포인트가 더 올려버린 높네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약간 예측 범위 좀 밖에 있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면 금리를 0.5% 앞으로 3번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나머지 이제 0.25%. 그래서 좀 과도한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좀 일부 좀 변동성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3월 FOMC 이후에 이제 직후에 그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서도 네. 보면은 뭐 5월에 빅스텝 한다, 양적 긴축 시작하겠다, 이게 약간 예고가 된 상황이었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번에 말하자면 약간 불확실성이 해소된 셈인데 네. 왜 이렇게 시장이 생각보다 크게 발작을 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로는 알죠. 아, 긴축을 세게 하고 뭐 양적 긴축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숫자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는 있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0.5% 올리는 거 한 번 정도. 그럼 이제 1.9%에 딱 어느 정도 맞으니까. 그래서 뭐 이 정도 긴축을 딱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FMC 의사록도 그렇고 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제 발언을 보면 한 번 올리는 게 아니라 연달아 3번이니까 0.5%.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예측 범위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좀 방향성이 너무 좀 그쪽으로 가파르게 가는 것 같아서 시장이 좀 우려했던 것 같고, 아까 좀 잠깐 또 설명드렸지만 양적 긴축 그 규모도 이게 월 950억 달러 규모로 예. 지금 이제 언급이 FMC 의사록이 나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2017년, 19년 사이클보다 거의 2배 정도, 2배 가까이 되네요. 그러니까 훨씬 강도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양적 긴축을 하는 건 알고 우리가 뭐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너무 강도 높게 돈을 이렇게 회수를 해버리면 지금 가뜩이나 중국 봉쇄령 내려졌죠. 그 다음에 고유가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커진 상황에서 이거 이러다가 정말 미국 경기가 역성장하면 어떡하나. 네. 왜냐하면 이렇게 돈을 회수한다는 건 경기가 어쨌든 안 좋아지는 건 뭐 자명한 일이거든요. 수요를 둔화시켜 버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경제가 충분히 버틸 체력이 된다라고도 인식은 하지만 이건 너무 좀 생각보다 강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경기랑 연관을 지어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몰랐던 내용은 아니지만 결국엔 진짜 올해 말 아니면 내년에 진짜 경기 침체면 어떡하나. 네. 이 걱정이 투자자들의 이제 불안 심리를 자극시켰던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최근에 저도 보니까 그 나스닥이 저점 대비해서 한 16% 올랐었어요, 지수가. 네. 많이 또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은 나왔는데 더 가려면 뭔가 또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속도가 더 긴축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거 이제는 좀 주가 지수는 오른 상태에서 모멘텀을 그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게 지금 안 나온 거죠. 근데 오히려 악재가 돼버린 거죠, 이런 네. 것들이. 그래서 기술적 반등 후에 좀 팔고 싶었던 사람들한테 예. 빌미가 좀 된 게 아닌가. 이때 약간 차익 좀 예, 실현하자. 좀 생각보다 센데? 예. 반등은 했겠다. 좀 줄이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증시가 좀 생각보다 좀 많이 흔들렸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까지 그게 영향을 좀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러시아군의 이제 부차 학살 요 이슈도 뭐 휴전 협정을 좀 기대했던 것을 약간 못하게 됐으니까 네. 뭐 증시에는 좀 부담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저번에도 보니까 뭐 휴전 협정도 기대감은 높았는데 네. 또 뭔가 결렬됐다는 뉴스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게 뭐 처음 예측할 때는 한 달 안에 뭐 끝나지 않겠냐. 사실 대부분 러시아 일방적 승리를 그냥 예측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완전히 지금 장기화되면서 네. 4월은 물론이고 뭐 5월, 6월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기화된다는 게 증시에 어쨌든 부담이죠, 계속. 네. 이게 결국 물가에도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 사실 어쨌든 이제 유가가 좀 제일 문제인데 아직은 그래도 유럽이나 미국의 그러니까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나 이런 거를 건들진 않고 있어요. 근데 모르죠. 이걸 만약에 건들면 또 한 번의 증시 변동성은 나올 수 있는 게 유가가 또 급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건 이제 언제쯤 또 휴전 협정이 또 이루어지고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 중에서 석유 제재, 네. 이걸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루어지는지. 예. 근데 아직까지는 뭐 석유 제재까지는 아니니까 좀 증시의 영향이 여기서 뭐 더 악재는 아닌 거죠. 악재는 아닌데 어쨌든 이게 해소된 것도 없다 보니까 시장은 좀 답답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 상하이 이제 봉쇄가 연장이 되면서 그게 더구나 상하이가 세계 최대 뭐 물류 항이고 하다 네. 보니까 우리 국내 증시 경제도 이제 뭐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뭐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좀 이미 된 상태로
된 건지 아니면 아직도 길어지면서 또 새로운 뭐랄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반영을 하고는 있는 거는 같은데 네. 그러니까 완전 반영은 아닌 게 그래도 4월 5일이면 좀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겠지 이랬는데 완화가 아니라 더 강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반영은 사실 그때는 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시장이 더 흔들렸던 것도 좀 중국 상해시의 봉쇄 연장 예. 또 거기다 뉴스가 나왔던 게 상해라는 도시가 인구 2천만 명이 살지만 거기가 전 세계 무역 1위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우리 공포스러웠던 기억 하시잖아요. 그 물류난 때문에 예. 공급망 이슈. 이걸 또 이제 불안 심리를 또 자극시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과연 이 상해가 봉쇄당했는데 공급망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터질지 가늠이 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영은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 차라리 어떤 숫자나 데이터로 이게 딱 확실히 나와버리면 그냥 그걸로 이제 끝날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모른다는 이 불안감이 조금 약간 이제 이 국내 증시에도 계속 좀 불확실성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네. 오미크론이 굉장히 이게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네. 이제 사람의 치명률은 떨어진다 하지만은 그렇게 보면은 중국의 말하자면 코로나 제로 정책은 상당히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정책인데 쉽지 않죠. 경제나 이런 데 굉장히 타격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이슈로 네. 우리 정시에도 최대 어떤 변수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전에 우한에서 이제 그 처음 나왔을 때 지금 그때 정도 수준처럼 지금 중국이 굉장히 강도 높게 네. 그러니까 되게 다른 나라 이제 다 풀어주고 있는데 지금 중국만 꽁꽁 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중국의 정책 때문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쨌든 빨리 정상화가 될수록 한국한테는 좋은데 이게 정말 뭐 계속 늦어져서 5월까지 연장이 돼버리면 한국 뭐 증시에는 굉장한 타격이 좀 불가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래도 정상화는 4월 중순 좀 지나면 그게 좀 풀어주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류호 부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 올해 목표치가 있잖아요. 예. 5.5% 달성. 지금 이 상태면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방역 정책을 하면서 또 부양책을 당장 또 쓸 수도 없고 네. 방역이 끝나야 또 부양책 쓰거든요. 그래서 부양책이 언제 끝나냐가 진짜 변수고 아마 그게 끝나는 시점에서 또 강력한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증시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의 이 봉쇄령이 풀리기 전까지는 네. 증시에 뭐 우리 특히 한국은 좀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러시아도 봐야 되고 네, 중국도 그러니까 봐야 되고 미국도 챙겨야 되고. 이게 힘든 게 언제 끝날지 이게 예. 가늠이 안 가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지금 원달러 환율도 뭐 1,220원 전으로 지금 1,210원대를 네. 갔다가 다시 올랐다가 막 그러고 있던데 이 정도 상황이면 외국인 매수세는 당분간 기대하기가 어려울까요? 사실 이제 꼭 환율 수준보다도 네. 뭐 1,200원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레벨로 보면 높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사서 항상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럼 과거 경험책을 보면 외국인들이 오히려 살만한 구간이죠, 사실은. 네. 예, 옛날에 1,200원 갔다가 1,100원 초반까지 항상 떨어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이클상. 근데 이제 그 환율 레벨보다도 외국인들이 좀 초점을 맞추는 건 원달러 환율이 문제라기보다는 좀 경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를 안 좋게 만드는 요인들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중국 얘기도 했고 거기다가 지금 러시아 전쟁 예. 또 한 가지가 미국의 이제 양적 긴축. 긴축.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이 뭐냐면 경기 둔화 요인이더래요. 심지어 침체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잘못하면 장기화되면. 근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미국 경제는 아직 탄탄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뭐 사실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난다고 크게 피해 안 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오히려 고유가기 때문에 예. 원유 수출에서는 돈을 또 많이 벌고 있어요. 뭐 고용도 좋았죠. 네, 예. 또 천연가스 수출도 잘 되고 고용도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믿는 구석은 있는 거죠, 사실 미국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 미국은 뭐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신흥국을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한국은 정말 경기 민감주가 다 많고 중간재 수출하는 국가잖아요, 진짜. 반도체도 중간재고, 그죠? 이런 배터리도 부품, 중간재고. 네, 맞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런 경기 둔화 때문에 안 좋아진다면 수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 최종 소비가 안 되는데 중간재가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뭐 100%뭐 정확히 예측 못 하겠지만 우려를 하니까 일단 좀 현금화 해놓자. 예. 차라리 좀 미국 쪽이 낫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환율 레벨보다 지금 봐야 될 거는 어쨌든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뭔가 시그널이 있잖아요. 네. 그게 하나라도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때가 돼야 좀 외국인이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은 어떤 쪽입니까? 네, 이번 주에는 LNF를 제일 많이 샀는데요. 474억. 지난주도 LNF를 네, LNF 1등이었죠. 많이 샀습니다. 예. KT를 452억 샀고요. 대한항공을 362억, S-오일을 346억, LG화학을 319억, SK텔레콤을 310억, 현대중공업을 301억, 크래프톤을 287억, 그리고 현대차 275억, 페노션을 260억 정도 샀습니다. LNF를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네. 그래서 이번 주도 많이 샀고, 실제 LNF는 거의 전고점까지 주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 외에 뭐 리오프닝 수혜주인 대한항공도 좀 들어왔고, 그리고 역시 그 방어주였던 SK텔레콤 같은 기업들도 일부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뭐 이렇게 매수한 규모는 작은데 좀 고르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던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금액들이 100억 단위니까 좀 예. 많이 못 샀네요. 네, 보니까 네, 역시. 맞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습니까? 기관은 제일 많이 산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이게 1923억 샀고, 기아를 927억 샀고요. SKC를 439억 샀고, SK를 278억 정도 매수했고요. 일진머트리얼즈를 251억, 동아기업을 222억, 롯데렌탈을 216억, 그리고 삼양식품을 203억, 에코프로를 170억, 하나투어를 164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보시면 거의 2차 전지가 좀 많고, 네. 2차 전지 제외하면 좀 기아가 들어온 게 특징적이고, 롯데렌탈도 이제 지금 대기업이 이번에 중고차 시장 진출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삼양식품은 이번에 라면 수출이 워낙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2차 전지를 제외하면은 좀 각 개별 기업마다 모멘텀 있는 걸로 좀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개인들은 이번 주에 주로 어떤 종목을 샀습니까? 이번 주도 삼성전자입니다. 예. 삼성전자를 1조를 넘게 샀고요. 1.3조 원. 그러니까 신저가니까 네, 계속 지금 담아- 저가 매수를 담고 하고 있네요.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새 하이닉스도 좀 안 좋은데 SK하이닉스도 2,853억, LG전자도 1,722억, 네이버를 1,220억 샀고요. 에코프로비엠을 1,107억, 그리고 LG디스플레이를 907억, 삼성전자 우선주를 886억 매수했고요. HMM을 865억, 카카오뱅크를 794억, 카카오를 773억. 그래서 이 개인 투자분들은 역시 뭐 그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낙폭이 컸던 거. 네. 에코프로비엠을 제외하면은 다 낙폭과대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좀 급락한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오른 업종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에는 이제 게임 업종이 좀 그래도 많이 올랐고요. 2.18% 정도 올랐고, 증강현실이죠. AR이라 그러는데 메타버스 관련주죠. 1.63%, 항공주가 1.56%, 제지업종이 1.42%, 농업이 1.06%, 의류가 1.02%, 그리고 손해보험이 0.78%, 관관 이제 파이프라인 만드는 업체죠. 업체가 0.66%, 미용기기가 0.59%, 카지노가 0.59%.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좀 증시가 약해가지고 네. 탄력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이번 주에는 어쨌든 메타버스 관련 뭐 게임주들이라든가 증강현실. 예, 그리고 리오프닝 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바로 가격 전가 가능한 업종들이 대표적인 게 농업. 이번 주에 좀 특이했던 게 제지업종. 예. 그 펄프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 수혜로 제지업종이 좀 오랜만에 올랐던 게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연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차례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는? 이번 주 이제 보고서는 삼성증권에서 나왔던 보고서 중에서 그 리오프닝이라는 제목인데 다시 군중 속으로라는 이제 제목으로 있고 엔데믹이라 그러죠. 이제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이제 네. 뭐 약간 풍토병처럼 바뀌는 건데 네. 수혜주 선별의 뭐 4대 원칙이라는 이제 약간의 내용으로 이렇게 자료가 있으니까 리오프닝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오미크론은 지금 치명률이 떨어진다라는 이제 데이터가 나오면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방역을 중국을 제외하고는 해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우리가 4가지 상황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이 관련주들을 좀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지역별로 좀 다르다. 그러니까 중국보다는 미주나 유럽 모멘텀이 높은 기업을 좀 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반대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중국은 소비가 좀 급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뭐 서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노출도가 높은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가 이제 업종별로도 좀 다른 게 상품 있죠. 제조업. 네. 이쪽보다 서비스업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리오프닝은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여행도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있을 때는 상품을 많이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 매출이 당연히 늘어났는데 실제 리오프닝을 가게 되면 상품 살 돈으로 이제 서비스, 뭐 네. 우리가 레저 활동을 한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예, 여행 가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서비스 업종에 봐야 되고 이 대표적인 게 여행 또 관람하는 거 있죠. 스포츠. 요새 이제 프로야구도 다 전면 개방했잖아요. 뭐 영화관 같은 네, 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공연, 영화관 또 아니면 교육, 이제 예. 대면 교육도 시작되고 외식업 예, 이런 이제 서비스 업종이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다만 상품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네. 작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엽기적 효과다 좀 예상이 된다. 이런 좀 내용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거시경제 리스크, 물가나 경기 사이클 때문에 이게 인플레 시대에는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네. 역시 그런 쪽에 좀 관련된 기업들을 좀 잘 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수요도 높고 또 원재료비 부담 비율이 높은 상품보다는 서비스가 낫다. 이런 내용이고 마지막은 이제 이런 오미크론 이후에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요인은 뭐냐면 구조조정이 좀 끝난 업종들 있죠. 네. 그런 업종들은 어떻게 보면 이 오미크론 팬데믹 리오프닝 수혜만이 아니라 네.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기서 선별한 업종은 뭐냐면요. 한 3개 정도를 좀 꼽아줬어요. 예. 첫 번째가 엔터사. 아, 엔터. 엔터는 사실 비용 부담도 전혀 없잖아요. 뭐 네. 물가 상승한다고 뭐 크게 나쁠 것도 없고 뭐 원재료 비용이 들어갈 산업 자체가 아니니까. 뭐 중장기적 성장도 좋죠. 예. 다만 이제 좀 밸류가 좀 약간 많이 올라서 비싼 편이긴 예. 하지만 엔터 쪽은 역시 뭐 가장 큰 좀 수혜가 예상되고 두 번째가 의료기기 쪽. 아, 의료기기. 마스크를 벗으면서 여성분들이 또 화장도 많이 하실 거고. 뭐 성형 같은 것도 할 수 있겠네요. 예, 뭐 리프팅 기기라든가 또 임플란트 수요도 네.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좀 의료기기 쪽도 수혜가 예상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도 좋게 보더라고요. 아, 예. 편의점이 지난 5년간 너무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부터 꺾였대요, 계속. 근데 드디어 5년 만에 업사이클, 이제 드디어 초입 국면에 들어섰다. 그래서 수익성도 개선되고 점포당 매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편의점도 유통업체 쪽에서 이제 좀 좋아지는 쪽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래서 요 3개 업종에 대해서 좀 적어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 어떤 쪽일까요? 시장을 봤을 때 정말 대형주가 좀 너무 어렵지만 예. 그래도 제가 요즘에 이제 보고서 보면서